2024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원고는 피해자의 가족, 피고는 범인의 이름이 아닌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단서가 가리키는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왜 잡히지 않았는지 두 가지를 추리해야 한다. 한 남자가 경기도 가평군의 도로 갓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34살의 염순덕 상사. 그는 한 포병여단의 보급관이었다. 처음에 헌병대는 그가 뺑소니에 당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음날 사건 현장에서 150m 떨어진 하천에서 피 묻은 대추나무 몽둥이가 발견됐다. 몽둥이의 나뭇결과 염상사의 얼굴 상처가 정확히 일치했다. 뺑소니가 아니었다. 누군가 그를 살해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잡히지 않았다. 2001년 12월 11일 가평군 현리 시내. 염상사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부대 회식에 참석했다. 오후 9시 30분경 회식이 끝났고 그는 부대 동료인 홍준이와 함께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홍준이는 같은 포병여단의 수송관으로 나이는 27살, 부대 차량 관리와 배차를 담당하는 직책이다. 두 사람은 길을 걷던 중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두 사람을 마주친다. 이중사와 마중사. 이중사는 기무사의 정보 수집관으로 당시 나이는 30이다. 마중사는 간첩을 색출하는 직군인 방첩계장으로 당시 나이는 28살이다. 이 네 명은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한다. 네 명이서 술을 마시던 중 부대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민간인 이사장이 합류했고 총 5명이 함께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던 중 이중사가 염상사를 잠시 밖으로 불러냈다. 둘이서 약 15분간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종업원의 기억에 따르면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다. 두 사람은 언성을 높였고 인상을 쓰고 있었다. 오후 10시 59분 염상사가 술값 25만원을 카드로 계산하고 먼저 주점을 나섰다. 그리고 40분 후 염상사는 도로 갓길에서 숨진 채 발견된다. 염상사가 발견되고 약 20분 후 가평경찰서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두 가지를 발견했다. 첫 번째는 시신 옆 1m 도로변에 떨어진 혈흔이 묻은 담배꽁초 2개. 담배꽁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감정 의뢰했다. 두 번째는 피 묻은 대추나무 몽둥이다. 살인사건의 단서가 발견된 지금부터 우리는 용의자를 간추려야 한다. 사건 발생 직후 헌병대 수사에서 네 사람은 같은 알리바이를 진술했다. 이중사, 홍준이, 마중사, 그리고 민간인 이사장. 염상사가 사망한 시각, 자신들은 인근 당구장에서 약 1시간 동안 함께 당구를 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네 사람의 진술은 서로 일치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 보고서에도 이 알리바이가 그대로 기록된다. 23시경 4명이 들어와서 1시간 10분 정도 당구를 치고 24시 10분경 나갔다. 사건 발생 약 5개월 후인 2002년 5월 헌병대는 결론을 내린다. 4사람의 알리바이는 확인됐다. 용의선상에서 제외한다. 이후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고 사건은 미제로 편찰된다. 2016년 경기 북부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이 사건을 다시 열었다. 재수사를 맡은 김 형사는 과거 수사 자료를 살피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4명의 알리바이를 입증해줄 가장 중요한 사람, 당구장 주인에 대한 진술서가 단 한 장도 없었다. 김 형사는 당구장 주인을 직접 찾아갔다. 그날 밤 4명이 당구를 친 사실이 있습니까? 당구장 주인의 답은 이랬다. 4명이 잠깐 와서 20분 정도 치다가 모두 흩어졌고 1시간 30분쯤 지나서 그중 2명만 돌아와 1시간 정도 더 쳤습니다. 4명이 1시간 동안 함께 쳤다는 알리바이.
20분 치고 흩어졌다가 2명만 돌아왔다는 주인의 진술. 두 진술은 같은 밤을 말하고 있지 않았다. 김영사는 알리바이를 함께 만든 4명을 다시 불렀다. 먼저 이사장. 14년 전과 다른 진술이 나왔다. 마중사의 부탁으로 허위 알리바이를 만들었었다. 화살표는 마중사를 가리켰다. 다음 마중사. 사건 당일 나는 이사장과 당구를 쳤다. 이중사와 홍준이는 잠시 들렀다 갔을 뿐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사건 다음날 아침 기무부대 사무실에서 이중사가 부탁했다. 홍준이가 그날 우리랑 같이 당구를 친 것으로 하자. 이사장도 이를 인정했다. 화살표는 이중사를 가리켰다. 알리바이는 처음부터 조작된 것이었다. 알리바이가 거짓이라면 다음 질문은 단순하다. 그 거짓말 뒤에 무엇이 있는가? 2016년 11월 국과수에서 두 사람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이뤄졌다. 이중사에게 던져진 3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당시 염상사의 머리를 몽둥이로 때린 사실이 있습니까? 본인이 염상사의 머리를 몽둥이로 때렸습니까? 염상사의 머리를 몽둥이로 때린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이중사는 3 질문 모두에 아니다, 모른다고 답했다. 3 답변 모두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 홍준이에게도 같은 질문이 던져졌다. 내가 때리지 않았다는 답에서는 진실 반응, 누가 때렸는지 모른다는 답에서는 판독 불가 반응이었다. 같은 시기 홍준이는 자신의 변호인에게 사진 몇 장을 보냈다. 사건 현장 사진들이었다. 사진마다 상세한 설명이 붙어 있었다. 몽둥이가 있던 자리, 시체가 있던 위치, 현장에서 본 하천. 재수사팀은 이 사실을 추궁했다. 2002년 헌병대 조사에서 홍준이는 분명히 진술했었다. 당구장을 나온 이후의 기억이 전혀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가본 적 없다는 현장의 지형을 가본 적 없는 사람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확히 알고 있는가? 홍준이는 답했다. 사건 직후 목격자를 찾는 플랜카드를 붙이기 위해 동료들과 현장에 갔다. 헌병대 수사관과도 함께 갔다. 재수사팀은 그가 거론한 동료들에게 일일이 확인했다. 그들 중 누구도 홍준이와 함께 현장에 간 적이 없었다. 오히려 홍준이가 일부 동료들에게 부탁한 정황이 드러났다. 현장에 함께 갔던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홍준이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던 2018년 2월 이중사가 청주시의 한 하천 숲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주차된 차량 안 번개탄을 피운 상태였다. 군 검사는 이중사에 대해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망했기 때문이다. 홍준이에 대한 수사는 계속됐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2018년 7월 홍준이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 사건 발생 17년 만의 송치였다. 그러나 의정부 지방검찰청은 2021년 10월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홍준이가 염상사를 살해하거나 이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기는 하지만 이중사가 사망하였고 살해 동기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다른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피해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여기서 의문이 남는다. 이중사와 홍준이의 DNA가 묻은 담배꽁초, 살해에 사용된 대추나무 몽둥이, 두 사람이 그날 입었던 옷과 신발, 2002년에는 분명히 존재했던 증거들이다. 이 증거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증거들은 한 번에 사라진 게 아니었다. 하나씩 다른 방식으로 사라졌다. 먼저 의류. 사건 발생 직후 두 사람이 가장 강하게 의심받던 시점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사건 당일 입었던 옷과 신발은 확보되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수사기관이 압수하지 않았다. 다음, 살해도구. 사건 현장 인근 하천에서 발견된 대추나무 몽둥이는 헌병대가 보관하고 있었다. 2016년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이 몽둥이를 다시 찾았다. 그러나 몽둥이는 사라져 있었다.
분실 경위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마지막 담배꽁초. DNA 감정 결과는 남았다. 그러나 헌병대는 2002년 당시 이미 결론을 내려두었다. 담배꽁초는 사건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수거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 단서로서 효력이 없다. 세 가지 결정적 증거는 모두 사라지거나 무력화됐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일관된 패턴이다. 지금까지의 단서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다. 두 사람이 거짓 알리바이를 짰고 거짓말 탐지기에서는 거짓 반응이 나왔고 가본 적 없다던 현장의 지형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들을 가리키던 결정적 증거들이 모두 사라졌다. 이 정도면 보통은 수사가 좁혀진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았다. 그 흔적은 의외의 곳에서 발견됐다. 군이 아니라 경찰 안에서. 세 가지 증거가 모두 사라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사라지게 했다는 뜻이다. 수사를 멈출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 그 수사를 직접 했던 사람들. 당시 가평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가장 오래 담당한 형사가 있었다. 3년차 초임 형사 이경휘. 유족이 기억하는 가장 열정적인 형사였다. 사건이 미제로 종결될 때까지 끝까지 담당했고 군 수사기관과 자주 교류하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SBS가 그가 남긴 흔적을 다시 들여다봤을 때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다. 첫 번째 이상한 점, 담배꽁초.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는 2개다. 이를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담배는 이중사와 홍준희의 DNA와 일치했다. 그런데 사건 발생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 이경희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됐다며 세 번째 담배꽁초를 국과수에 추가 감정 의뢰한다. 이미 2개의 담배꽁초에서 이중사와 홍준희의 DNA가 확인된 시점이다. 그리고 추가 확인된 세 번째 담배꽁초는 이경휘의 동료 형사 것이었다. 즉 사건 현장과 무관한 것이 증거물에 끼어들었다는 의미다. 두 번째 이상한 점, 정보 차단. 이경희를 제외한 가평경찰서의 다른 형사들은 최초 2 담배꽁초에서 이중사의 DNA가 확인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한다. 정보가 차단되어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 이상한 점, 카드 내역 무단 조회. 염상사는 사건 당일 밤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했다. 그리고 사망 당시 현금 16만 3천 원은 주머니에 남아 있었는데 신용카드와 지갑만 사라져 있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약 40여일 후 한 여성이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염상사의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하려 했다. 그 여성을 추적한 결과 그 여성은 이경휘의 지인이었다. 카드 내역을 추적당한 사실을 안 헌병대가 그 여성을 찾기 위해 지방 출장까지 갔고 결국 여성은 깜빡했다며 사과했다고 한다. 네 번째 이상한 점, 수사과장의 교체. DNA 감정 결과가 속속 도착하던 시점, 가평경찰서의 베테랑 수사과장이 갑자기 교체됐다. 새로운 수사과장은 교통부서에서 옮겨온 인물 이계장이었다. 이계장은 군 간부 출신으로 경사 특제로 경찰에 들어왔다. DNA 증거 관련 문서를 보면 이경희가 작성한 문서를 새로 부임한 이계장이 결제했다. 이 모든 일, 추가 담배꽁초 감정, 카드 내역 무단 조회, 수사과장 교체, 모두 이중사의 DNA가 사건 현장 담배꽁초에서 확인된 직후에 일어났다. 한 형사가 혼자 만들 수 있는 패턴은 아니었다. 경찰 안에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더 있었다는 뜻이다. 그 누군가의 흔적은 판결문에서 찾을 수 있다. (2002년 1월 4일) 사건 발생 약 3주 후 7군단장이 군단 헌병대장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부대 간부 대상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은 사기 저하 및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알리바이가 확실한 간부는 제외시켜 정상적인 부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라. 같은 시기 사단장도 의견을 전달했다. 헌병이 한 사건에만 집중하다 보면 사고 예방 활동에 차질이 생긴다. 포병 여단장도 의견을 전달했다. 간부들의 잦은 소환은 안정적 부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 지휘계통 위쪽에서 수사를 빨리 종결하라는 압박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용의자 중 한 명인 이중사는 일반 부대원이 아니었다.
그는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이었다. 기무사령부는 군내 정보, 방첩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군의 모든 정보를 독점해온 기관이며 일선 부대 간부들도 기무부대원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나올 만큼 위상이 다른 곳이었다. 경기 북부 경찰청이 재수사를 시작했을 때 그들은 군의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군은 거부했다. 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았다. 기무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전례가 없다. 만약 기무부대원이 일반 부대 상사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드러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시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기무사가 최우선 개혁 대상으로 거론되던 시기였다. 병역비리, 진급비리가 연이어 터지고 있었다. 거기에 기무부대원의 살인사건이 추가된다면 조직 자체가 해체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단서를 따라 두 사람에게 도달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왜 염상사를 죽였는가? 검찰조차 이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홍준희에 대한 불기소 사유에는 분명히 적혀있다. 살해 동기가 불분명하다. 판결문에도 동기에 대한 답은 없다. 다만 사건 주변에 흩어진 사실들이 몇 가지 가능성을 가리킬 뿐이다. 시나리오 1. 군용 기름 횡령 의혹. 첫 번째 가능성. 가장 작고 가장 구체적인 가능성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에 따르면 홍준희는 평소 군용 기름을 빼돌려 팔아왔다고 한다. 차량 관리와 배차를 담당하는 수송관 직책을 이용한 것이다. 그리고 보급관이었던 염상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 보급관은 부대의 물자를 관리하는 직책이다. 부하 장교의 기름 횡령을 알게 됐다면 보고와 처벌은 직무상의 의무다. 염상사가 홍준희에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기름 횡령은 살해 동기를 보기에 작은 일일 수도 있고 충분히 큰 일일 수도 있다. 작은 일이라면 이것은 우발적 충돌의 이야기다. 큰 일이라면 이것은 다른 이야기로 이어진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 사건의 가장 어두운 가능성이다. 이 시나리오를 따라가려면 다시 단서들을 모아야 한다. 먼저 흉기. 염상사를 살해한 도구는 길이 59cm, 지름 6.9cm의 대추나무 몽둥이였다. 누군가 그것을 미리 준비했다는 가정하에 나온 시나리오다. 범인은 왜 칼이 아니라 큰 몽둥이를 사용했을까? 여기서 사건 초기 헌병대의 첫 판단을 다시 떠올려보자. 헌병대는 처음에 염상사가 뺑소니에 당했다고 판단했다. 둔기로 인한 두부 손상은 처음 본 사람에게 교통사고처럼 보일 수 있다. 칼은 명백한 살인의 흔적을 남기지만 둔기는 사고로 위장될 여지가 있다. 만약 범인이 처음부터 뺑소니로 보이게 만들 의도했다면 도구의 선택이 설명된다. 그리고 사건이 살인이 아니라 사고로 처리되어야 한다면 그런 처리를 가능하게 만들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만약 염상사가 기름 횡령보다 더 큰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면, 그래서 군이 단순히 수사를 늦추는 데 그치지 않고 경찰 내부까지 움직여서 증거를 무력화하려 했다면, 둔기를 선택한 이유, 압수수색이 거부된 이유, 이경위의 알 수 없는 행동들, 그가 갑자기 군인 출신 수사과장과 함께 일하게 된 이유, 카드 내역이 외부 지인을 통해 조회된 이유. 하지만 이 가설의 약점은 직접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시나리오라기보다 가능성의 인정이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동기가 존재할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수사기관과 법원이 풀지 못한 동기를 우리가 영상 한 편에서 풀기는 어렵다. 2024년 10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염상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부인에게 5천만 원, 두 자녀에게 각 2천만 원, 청구액 3억 5천만 원 중 인정된 금액은 9천만 원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있다.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실 수사가 있던 2002년에서 한참 지난 2018년이었다. 경기 북부경찰청의 재수사 결과가 나온 2018년 7월 9일경까지는 이 사건,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를 파악하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 다시 말해 법원은 사건 발생 후 약 16년 동안 유족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영상의 시작에서 우리는 단서를 하나씩 살펴보고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함께 추적해 보겠다고 했다. 이제 단서들은 모두 화면에 놓였다. 이 단서들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답은 두 가지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형사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24년 전에 결정적 증거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염상사를 죽였는지에 대한 답은 그 안에 없다. 그러나 왜 그 답을 찾을 수 없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이것만이 이 사건에 대한 가장 명확한 결론이다.